이번 시간에는 통화제도에 대한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통화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통화의 기능, 이와 같이 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에 있어서 통화가 어떤 식으로 공급되고 어떤 식으로 다시 줄여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내용이 이제 보시면 595페이지 27-3 위에 보면 간단한 퀴즈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이 잘 되어 있죠.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앙은행과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식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가, 연방제도는 어떤 식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였었어요? 이른바 Open Market Operation, OMO라고들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Open Market Operation이란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정부가 발행한 수많은 채권들이 있을 때, 본드가 있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 내다 팔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채권을 내다 팔면 통화량은 이 정부로 다시 돌아오죠. 통화가 환수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은 감소할 것이고요. 통화량을 내다 팔면 통화가 환수되기 때문에 민간의 통화량은 감소하고요. 만약에 거꾸로 정부에서 통화량을 사들여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통화량을 사들여 오면, 정부가 채권을 민간에서 사들여 오면, 정부가 채권을 민간으로부터 사들여 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통화는 나갔을 것이고, 따라서 통화량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통화량하고 채권은 거꾸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들이면 되고,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내다 팔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개되어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뜻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화량 조정 정책인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보셨어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보셨는데 27-3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러한 설명에는 시중은행 전체가 화폐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중은행 전체가 화폐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통화량을 창출하는 과정에는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의 역할만 따졌는데,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보는 통화를 조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 여기다가 실제로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시중은행도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자,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통화량을 변동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합해가지고 통화 창출 부분, 그 다음에 통화 금융기관, 통화 창출, 통화 금융기관, 이런 말 들었어요. 통화 창출 부분, 통화 금융 기관,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만들어낸다면 시중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구불 예금이라고들 이야기되는 거죠. 요구불 예금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5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6페이지에서는 자, 그럼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진 보는 통화가 시중은행으로 가서 이제 확대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100을 만들었는데 민간이 가진 통화량은 1000이 되냐는 거죠. 이와 같이 시중은행에 의해서 통화량이 확대되는 과정을 596페이지, 597페이지에 100% 지급준비은행제도와 부분 지급준비은행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100% 지급준비은행 제도에서는 시중은행은 통화창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중앙은행만 통화창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분 지급준비 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통화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통화창출과 그 다음에 보는 통화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화승수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통화승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7-3의 1 100% 지급준비은행 제도를 먼저 봐주십시오. 100% 지급준비은행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먼저 지불준비라는 또는 지급준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596페이지에 좌측에 reserves 되어 있는 지급준비금의 정의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급준비금. 자, 봐주시면 은행 예금 중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은행 예금 중 대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극단적인 경우들을 생각해 보시죠. 극단적인 경우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자, 은행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제약이겠죠. 법적인 제약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예금이 10개가 들어왔는데 이 10개를 다 대출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다 대출해버릴 수도 있는데 때로는 대출을 그만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10개 들어왔는데 9개만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나머지 하나가 지불준비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지불준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만큼 10개 들어왔을 때 10개를 다 빌려주지 않고 하나 정도를 남겨놓는 이유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급히 돈을 달라고 할 때 내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준비를 합니다. 자, 이 지불준비 제도 하에서는 세계에서는 100% 지불준비와 부분 지불준비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0% 지불준비라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요. 0% 지불준비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10개 들어오면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대출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무한대의 통화가 창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자, 5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먼저 100% 지급준비은행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1은행이라는 최초의 은행을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은행이라는 우리나라 제1은행이 아니고요. 첫 번째 은행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제1은행이라는 최초의 은행에서 사람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다가 은행이 좋구나 해가지고 또는 중앙은행에서 나온 화폐가 바로 여기다가 100단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일단 100단위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100단위로 들어왔을 때 자, 이 100단위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이 100단위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자, 은행이 100단위의 대출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행의 100단위의 대출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는 은행이 100단위의 예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행이 100달러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은 우리가 부채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을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행이 100단위에 해당하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된 거는 100단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예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부채를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부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100% 지급준비은행 제도라면은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빼내갈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100달러니까 은행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총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100% 지불준비 은행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100달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무엇이죠? 이게 결국 전체가 다 지급 준비가 되는 셈이죠. 전체가 다 지급 준비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들어온 금액에 100%를 다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지급 준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 정도만 보관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은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금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는 한 10단위 정도만 남기고요, 한 10단위 정도만 지급 준비로 남기고 나머지 90개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하면은 은행은 이자율이라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만큼 예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이 90이고 실제로 남겨놓은 것이 10개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10개를 가지고 100개에 대한 지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지불 준비이고 지불 준비율은 10%인 셈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경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요, 이제 통화량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자, 100단위는 원래 통화예요. 100단위는 원래 통화였는데, 이 중에 10개는 지불 준비로 남겨두고, 은행 안에 남겨두고, 나머지 90개는 대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90개는 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어디로 갑니까? 이 대출이 결국 두 번째 은행의 예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바로 그걸 들고 다니면서 현금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비율은 매우 적고, 그걸 전부 다 다시 은행에 넣어놓고 그걸 다시 개인 수표를 끊는다든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90만큼의 대출은 제2은행에 있어가지고 예금이 되는 셈이에요. 이게 90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90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은 얼마만큼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10%이기 때문에 9만큼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 81에 대해서는 다시 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81이라는 예금이 창출되는 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본원 통화로부터 지급 준비를 남기고 파생 통화가 창출되고 또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파생 통화가 창출됨으로써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599페이지 맨 위쪽을 봐주십시오. 599페이지 맨 위쪽을 봐주신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최초에 예금된 것, 이른바 본원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원통화가 100개 지급되었을 때 최초의 제1은행에서는 10개를 남기고 90개를 대출합니다. 그 다음에는 9개를 남기고 81개를 대출하겠죠. 이와 같이 창출된 본원통화와 예금통화 또는 본원통화와 파생통화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 90, 81, 72 이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비는 현재 0.9인 셈이죠. 0.9를 여기서 100에서 90%, 90에서 90%니까 81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72.9 이런 식으로 가는 셈이죠.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해진 것이 초항과 공비를 알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공식에서 이 식이 초항이 100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90%인 셈이니까 이게 90%니까 수치로 따지면 0.9인 셈이죠. 따라서 0.1분의 100이 돼가지고 총 예금이 창출된 금액은 100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1000이라는 통화량이 창출되었는데 이 1000이라는 통화량은 초기에 그 통화량에 비해서 몇 배에 해당하냐는 거죠. 다른 말로 따지자면 초기의 통화량을 여러분들이 H로 나타내고요. H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통화량을 MS로 나타낸다면 이 비율은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초기의 화폐에 비해서 최종적인 화폐는 얼마가 되었는가? 번원 통화에 대해서 최종적인 통화량은 몇 배가 되었는가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예금 통화 승수라고들 부르죠. 보통 M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머니 멀티플라이어라 그래가지고요. 599페이지를 보시면 지급 준비금 1달러로 자 지급 준비금 H로 나눴으니까 100 같으면 100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 단위 1달러 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단위 1달러로 예금 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예금 통화의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통화량과 본원 통화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과 본원 통화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시다시피 본원 통화의 승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간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본원 통화량은 이자율의 역수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와 최종적인 통화 비율, 다른 말로 하면 예금 통화 승수는 이게 결국 I분의 1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I분의 1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수식으로 봐도 당연한 이야기죠. I분의 1 또는 R분의 1로 적는데요. 수식으로 봐도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R이라고 쓰면 좀 여러분 좀 혼동되실까봐 그러는데요. 이자율이 10%였죠. 이자율이 10%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아드는 공비가 사실은 0.9라고 했는데 그게 1-0.1이었잖아요. 1-0.1이었던 셈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따지자면 H가 본원 통하고 그 다음에 1- 공비가 나와야 되는데 공비가 1-I인 셈이잖아요. 1-I인 셈이니까 이 식이 사실은 I분의 H 이 값이 MS가 되는 셈이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 MS에 집어넣으면 H가 날아가기 때문에 I나 만약에 R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게 R분의 1이 되는 셈이죠. 예. 별로 어려운 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는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99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예금 통화 승수가 지급 준비율의 역수라는 공식은 예금 통화 승수가 지급 준비율의 역수라는 공식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하다. 어느 은행이 예금을 1000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지급 준비율이 10%이라면 당연히 은행은 100달러를 지급 준비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제 수식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게 딱 맞게 나왔듯이 원래 지급 준비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요? 지급 준비의 정의 자체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라면 1000달러를 대출하려면 몇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1000달러를 보유하려면 보세요. 1000달러를 보유하려면 몇 퍼센트를 이제 지급 준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이게 지급 준비율 같으면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보시면 만약에 본원 통화가 100만큼 있으면 창출되는 통화는 총 얼마인가 하면 이게 1000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급 준비율이기 때문에 1000개를 예금을 1000을
대출을 하려면 100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급 준비율이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0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과 예금 통화 승수 간에는 정확하게 역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100%의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1인 셈이므로 예금 통화 승수도 1이다. 1의 역수는 1이니까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지급 준비율이 0인 경우는 어떻겠어요? 전혀 은행에 이걸 남길 필요가 없다. 그럼 100,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의 통화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 100%에서는 통화 승수가 1이고요. 0일 때는 통화 승수가 무한대고요. 부분일 때는 지급 준비율의 역수가 된다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통화승수는 꽤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릴 내용은 지금은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냐면 100만큼의 예금이 주어졌을 때 은행이 10개를 떼고 10개를 지급 준비로 남기고 90개를 추가로 대출한다 그랬죠. 근데 90개가 민간으로 갔을 때 지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90개가 바로 다시 새로운 은행에 예금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90에서 81만큼을 추가로 대출하면은 이 은행은 이 사람들은 다시 81을 전부 다 그 다음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100만큼을 예금했을 때 10개만큼을 은행이 떼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90개가 됐을 때 민간이 화폐를 현금의 형태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를 보유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번째 은행에 가는 금액은 90이 아니라 80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급 준비율을 교과서에서 나와 있듯이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산 중에 얼마만큼을 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하느냐, 얼마만큼을 통화 형태로 보유하고 싶으냐 하는 비율을 C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금 통화 승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떼는 것이 10%, 그 다음에 민간에서 다시 아까는 9분의 1이었으니까 이번엔 10%,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10% 남겨두고 민간에서 자기한테 왔을 때 10%를 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은행으로 넣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이 틀린 식이 아닙니다. 통화승수라는 것은 원래는 은행에서 한번 다음 은행으로 갈 때까지 R만큼만 떼고 있었는데 그 다음 상황에서 보통 이제 예금자들도 현금 형태로 C만큼을 떼놓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 비율은 정확해요. 정확한데 이 비율이 제가 근사치로 나타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10% 같으면 0.1, 0.1 해가지고 아래쪽이 0.2가 되겠죠. 근데 원래는 100에서 10%를 한번 떼고 그 다음에 10% 빠진 데서 다시 10%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81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원래 1-R분의 A 또는 R분의 공비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R은 공비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지급준비율이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식이 1-R이었죠. 1-R이었는데 이제는 1-R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C만큼을 떼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1 R 1 C 분의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 날아가고 결국 남는 식은 R 플러스 C 플러스 여기서 R 플러스 C 마이너스 RC 분의 1 되는데 결국 차이가 이 식하고 이 식이 차이가 나는 점은 이 마이너스 RC 부분이죠. 마이너스 RC 부분인데 이 마이너스 RC가 얼마쯤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급 준비율이 10%, 현금 보유 비율이 10%, 이러면 0.01 정도 되겠죠. 현실적으로 이자율은 뭐 5% 정도, 지급 보유, 이제 현금 보유 비율은 3% 정도니까 0.05 곱하기 0.03 하면 이건 거의 무시해도 좋은 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이제 같아진다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뭐 계산을 해보라 그래도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지급 준비율이 10%이고 그 다음에 현금 통화 비율이 다시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화폐 통화 비율 또는 통화 승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면 바로 이 식을 여기다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답이 될 것이고요. 아마 거의 5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네요. 5보다 약간 큰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599페이지에 보면요.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연준에서 통화량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가장 단순한 형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말고도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실 거는 어떤 경우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어떤 경우에 통화량이 감소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자, 이거는 금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에서는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공채 또는 국채를 사들이거나 내팔므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공채를 내다 팔면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채를 내다 팔면 통화량은 들어오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고 공채를 사들이면은 통화량은 공채를 사들인 대가로 돈을 내줘야 되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공개시장 조작이었습니다. 자, 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고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을 변화시키고 또 집행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상당히 쉽기 때문에 600페이지 공개시장 조작의 마지막에 보시면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화폐 통화 비율 또는 통화 승수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정부가 돈을 이만큼 뿌렸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이 돌아다니고 있냐 하는 이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다시 쓰면 MS는 M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MS는 MH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씀드렸던 통화량은 무엇을 통한 조작이겠어요? 화폐량을 공채를 내다 팔므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으로 내준 돈 이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개시장 조작 방식이라는 것은 통화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바로 이 본원 통화를 조작하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화폐 통화 승수라고 불리는 이 값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값은 뭐겠어요? 통화 승수 또는 화폐 통화 비율. 여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율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보셨죠?
화폐 통화 승수가 바로 R분의 1, 이 지급 준비율의 역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급 준비율을 정부가 바로 변경시켜 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율이란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그냥 지급 준비율이 아니라 법정 지급 준비율이에요. 지급 준비 중에 법정된 것보다 만약에 은행들이 더 많이 남기고 있다면 그걸 가리켜 가지고 초과 지불 준비라고 이야기해요. 초과 지불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법정 지불 준비인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불 준비를 많이 남겨라. 그럼 이 비율이 떨어지죠. 통화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불을 줄여라. 그렇게 하면은 대출을 늘리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통화 승수가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은 그다지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그다지 선호되는 방법은 아닌 것이 법정 지불 준비율이 자주 변동된다면, 법정 지급 준비율 또는 지불 준비율이 자주 변동된다면 은행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언제는 돈을 적게 남겨둬도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디서 새로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은행이 돈을 끌어오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은행 전체가 돈을 줄인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에 혼란을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지불 준비를 그렇게 자주 움직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재할인율 조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재할인율 조작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할인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금을 줄 때 그 대출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이죠.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에 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재할인율이 높아지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일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늘리겠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에 그러한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 이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세 가지 내용을 보셨어요. 공개시장 조작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불준비율 조작정책, 세 번째가 이제 재할인율 정책이었죠. 자,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공개시장 조작정책에서 통화량을 늘리려면 쪽으로 외우세요. 공개시장 조작에서는 공채를 내판다, 산다. 공채를 산다. 지불준비율 측면에서는 지불준비율을 낮춘다. 재할인율 측면에서는 재할인율을 낮게 해준다. 더 많은 차입을 하도록 허용해준다 하는 내용이 세 가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앙은행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통화량 조절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준율이 보통 또는 통화승수가 보통 R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지불준비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는데,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계가 예금을 많이 할수록 지급준비율이 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화폐를 창출하고 있는데, 예금을 적게 하고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적게 하고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한다든지 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더 이상 이 지불준비율을 이 통화승수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은행들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법정 지불 준비율만을 결정한 것이지, 만약에 시중의 은행들이 초과 지급 준비를 보유한다면 통화량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확실한 통제력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화 중앙은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은 경험을 했고 민간들이 대체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원활하게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602페이지를 보시면 사례 연구에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메리 포핀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의 통화 제도가 은행이라는 것들은 100만큼의 통화를 가지고 1000만큼의 예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1000에 대한 예금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찾아간다면 갚아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갈 때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뱅크런에 의해 가지고 은행 파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의 안정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자, 기출문제, 행정고시 같은데 기출문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국내금융에서는 이와 같이 최종적 대부자 기능이 있지만 국제금융에서는 국제금융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최종 대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화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통화제도에 대해서 많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통화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이 통화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므로써 여러분들의 경제 행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